안녕하세요, 사승이에요. 저는 변리사예요. 변리사가 뭐냐, 병아리 감별하는 거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지식재산 분야의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 얘기가 너무 많기는 한데 AK99가 과연 외국에서 특허 등록 받을 수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혹시 특허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해주세요. LK99 외국 특허 등록 가능성을 말하기 전에 일단 전제가 되는 내용부터 설명드릴게요. 먼저 당연한 거기는 한데, 그 LK99 특허 출원을 하는 것과 LK99 특허 등록을 받는 것은 구분을 해야 돼요. 특허 출원은 특허권을 달라고 특허청이 요구한다는 거고, 특허 등록은 특허권을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특허청이 특허권을 준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은 시험에 응시를 하는 것과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는 다른 거죠. 시험에 응시를 한다고 다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특허 출원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특허 등록을 받아야지 그제서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K99가 해외에서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각 국가의 특허는 독립적이에요. 만약에 LK99가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는데 중국에서는 특허 출원 안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미국에서 LK99 만들어 파는 건 특허 침해인데, 중국에서 LK99 만들어 파는 거는 특허권 침해가 아니에요. 왜냐면 중국 특허권이 없으니까. 이걸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럼 중국에서 LK99 엄청 많이 만들어서 미국에 엄청 저렴하게 수출해버리면은 미국에 특허권이 있어도 이거 무용지물 돼버리는 거 아니냐, 특허권자가 로열티도 못 받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LK99를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이 LK99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LK99를 수입하는 행위 자체가 그 미국의 특허권 침해라서 그 미국의 특허권은 보호될 수가 있어요. 수입할 때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어요. 특허권자는 로열티 받을 기회가 한 번만 있으면 돼요. 어차피 권리 소진 때문에 이중으로는 못 받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허 등록 못 받은 국가 안에서만 그 내수용으로 LK99 만들어서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호가 안 되니까 최대한 많은 국가에서 특허권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앞에서 특허권을 얻으려면 일단 특허 출원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시험에 합격하려면 시험을 봐야죠. 현재 퀀텀에너지는 PCT 출원을 한 상태예요. PCT가 뭐냐면 특허에 관련한 국제조약이에요. 쉽게 말해 PCT 출원을 통해서 전세계 조약가입국 전부에 특허 출원하게 되는 거예요. 퀀텀에너지는 PCT 출원으로 LK99에 대한 특허권을 달라고 전세계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PCT 가입 안 한 국가가 좀 있어서 전세계는 아니고 한 150개 국가 좀 넘어요. 북한 이런 데는 당연히 미가입 국가지만 뜬금없이 대만이 중국 때문에 가입을 못했어요. 퀀텀에너지가 따로 대만에 개별국 출원을 안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공지회의도 기간이 지나서 LK99 이제 대만에서는 특허 못 받아요. 그 실무상 대만 특허 출원이 TSMC 때문에 중화국가 출원으로 분류돼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PCT 출원 150개국에 미국이랑 중국, 유럽, 일본 다 포함되니까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기는 해요. 서론이 좀 길었네요. 아무튼 이제 퀀텀에너지가 150개국에 특허 출원한 LK99의 특허 등록 가능성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특허 제도는 국가마다 거의 비슷해서 한국 사례를 참고해서 설명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LK99의 해외 특허 등록 가능성에 영향 줄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오늘 영상에서 다룰 부분은 크게 4가지 정도예요. 일단 첫 번째는 권영환 교수 정보 제공 문제예요. 두 번째는 물리법칙 위반 문제예요. 세 번째는 진보성 문제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개량 발명 우선권 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권영환 교수 정보 제공 문제부터 얘기해 볼게요. 먼저 권영환 교수가 누군지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권영환 교수는 이석배, 김지훈 발명자와 함께 LK99를 발명한 발명자예요. 그리고 7월 22일에 아카이브에 LK99 논문을 올린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LK99가 이슈가 됐죠. 아카이브는 누구나 논문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누구나 아카이브에 논문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논문의 퀄리티가 보장되는 곳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 아카이브는 논문계의 DC 인사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석배 대표가 평생을 바쳐서 개발한 LK99 제조법을 DC 인사이드에 올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좀 뜬금없긴 하죠. 아니나 다를까 권영환 교수가 아카이브에 논문을 올릴 때 퀀텀에너지 이석배 대표의 허락 없이 올린 거라고 해요. 이석배 대표 인터뷰를 보더라도 권영환 교수와 그리 사이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권영환 교수가 퀀텀에너지를 나갈 때 뭔가 나머지 사람들이랑 좀 싸우고 나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문제되는 건 7월 31일에 권영환 교수가 특허청에 제출한 정보제공서예요. 그 정보제공제도가 뭐냐면 어떤 특허 출원이 등록되면 안 된다는 정보를 특허청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선생님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LK99를 발명한 발명자 중에 한 명이 LK99가 특허 등록되면 안 된다고 이제 고자질을 한 거니까 조금 이상한 상황이기는 해요. 아무튼 정보 제공을 하려면은 특허 출원이 등록 거절 이후에 해당이 돼야 돼요. 권영환 교수는 아마 LK99 특허 출원이 특허법 33조 위반이라는 정보 제공을 했을 거예요. 특허법 33조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발명자가 발명을 하면은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줄여서 보통 특박권이라고 해요.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 특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특허 등록 거절 이후에 해당하고, 그 실수로 등록이 되더라도 이제 무효사유예요. 특박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가상의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발명을 직접 발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특박권을 양도받은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이제 몰래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버리는 그런 얌체짓을 막기 위한 규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 명에서 공동으로 발명을 한 경우라면 특박권은 지분을 나눠서 공유하게 돼요. LK99는 이석배, 김지훈, 권영환 이렇게 3명이서 공동으로 발명한 거니까 LK99 특허받을 권리를 지분에 따라서 공유를 하겠죠? 권영환 교수는 지금 LK99를 출원한 퀀텀에너지가 LK99 특허받을
특허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특허 등록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퀀텀에너지의 권영환 교수 뭐 나갔더라도 이석배하고 김지훈 발명자가 뭐 남아있지 않냐. 이석배, 김지훈 발명자는 LK99 특파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리적으로 따지면 권영환 교수 주장이 맞는 말이에요. 특허를 출원하는 것과 등록받는 거는 그 특허받을 권리 지분의 뭐 일부만 하고 뭐 일부를 남겨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퀀텀에너지가 LK99를 특허 출원했다는 거는 LK99 특허받을 권리의 100%에 대한 특허권을 달라고 특허청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권영환 교수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의 LK99에 대한 특파권은 뭐 퀀텀에너지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뭐 그 지분만큼은 33조 1항 위반이죠. 아무튼 법리적으로는 권영환 교수 말이 맞고, 아무튼 지금은 거절 이유에 해당되니까 퀀텀에너지가 권영환 교수를 LK99 공동 출원인으로 포함을 시켜주던가 LK99 특파권 지분을 양도받는 형태로 거절 이유를 극복해야 되는 걸로 보여요. 뭐 당사자들 사이에서 뭐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는지 뭐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거 가지고 싸우기 좋을 때는 아닌 걸로 보여요. 어차피 당장은 특허권을 퀀텀에너지 혼자서 등록을 받거나 권영환 교수와 지분을 나눠서 받거나 뭐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일단 등록만 받아놓고 나중에 특허권 지분 이전 청구해서 계산된 지분만큼 특허권의 일부를 받아서 해결하면 돼요. 퇴직금 문제로 퇴사한 회사 직장 상사랑 싸울 생각이 있더라도 지금 말고 그 나중에 싸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LK99 관련해서 지금은 이목이 많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바보같이 서로 자존심 싸움하다가 33조 위반으로 누구도 특허 등록 못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33조 위반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물리법칙 위반 문제 관련해서 얘기해볼게요. 지난주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지구상 물리법칙에 반하면 등록된 특허라도 취소될 수 있다고 해요.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이거 기사 제목 자체가 틀렸어요. 아마 특허 분야를 잘 모르는 기자가 쓴 것 같아요. 등록된 특허는 무효 심판을 통해서 무효로 될 수 있고 특허 취소 신청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건 무효 심판이라는 건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 특허청 관계자는 무효 심판이라고 잘 얘기했는데 기자가 옮길 때 실수한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특허청 관계자가 지구상 물리법칙에 반해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는 특허법 29조 1항 본문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29조 1항 본문은 그 발명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예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고 혹시 받더라도 나중에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LK99가 과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판단해봐야겠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발명은 뭐 연력학 1법칙을 위반하는 무한 동력 장치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치에 에너지를 100만큼 넣었는데 1이 더 나와서 101만큼의 에너지가 나오는 발명 같은 거는 에너지 보존법칙 위반이죠. 물리법칙을 위반하니까 당연히 제대로 동작하지도 않겠죠. 방금 이런 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어서 29조 1항 본문 위반으로 특허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LK99에도 이런 상황이 적용될 거라는 건 아니에요. 뭐 너무 당연하지만 LK99가 상원 상합 초전도체라고 하더라도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위반하지 않아요. 그 LK99가 어떤 물리법칙을 위반한다고 하려면은 일단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초전도 현상에 대해서도 위반하면 안 되는 어떤 법칙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초전도의 원리를 가장 근사하게 설명하는 이론은 BCS 이론이에요. 이론과 법칙의 차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력학 법칙은 위반할 수 없는 하나의 법칙인데 BCS 이론은 초전도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개의 이론 중 그냥 하나의 이론일 뿐이죠. 인류는 지금 초전도 현상의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초전도 현상에 대해서 뭐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확립된 상태도 아니라서 뭐 위반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론상으로는 LK99가 초전도체일 수도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있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해도 뭐 현실적으로 막 극히 어려우면은 그게 물리법칙 위반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LK99 돌멩이 구울 때 초전도체가 될 수 있게 100% 순도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그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만들 수 있어야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통설과 판례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해줘요. 넓은 의미로 해석해준다는 건 퀀텀 에너지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준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게 되더라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이건 당연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브라나 케이스라고 있어요. 이건 미국 항소법원 판례인데 미국에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유용성이라고 하는데 발명의 유용성은 극히 낮은 수준의 유용성이라도 충분하다고 해서 유용성을 최대한 인정해주겠다는 입장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당장은 LK99를 100% 순도로 만들 수 없더라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연구기관에서 LK99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돌멩이 굽고 있다 그러죠. 나중에 LK99가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없는데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굳이 막대한 돈 써가면서 연구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LK99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 문제로 등록 거절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할 ISR 결과에서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되는 걸로 나오는데 뭐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세 번째로 LK99의 진보성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되죠. 이거 좀 죄송한 말씀인데 찍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두 편으로 나눠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유튜브의 딜레마인 것 같기는 해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면 부연 설명이 필요하니까 또 전문 분야에 대해서 영상이 길어지면 끝까지 잘 안 보거든요. 특히 진보성 문제는 내용도 많고 특허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제대로 설명하려면 한참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하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먼저 올리고 금방 찍어서 또 빨리 올릴게요. 아무튼 다음 영상은 LK99 진보성 문제와 우선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사슴이었습니다.